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자, 저는 김성훈 회계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연차수당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블로그에 연차수당 미지급 비용이랑 연차수당 미지급금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올렸었어요. IFRS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올렸었는데 요거에 대해 굉장히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기준서 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조금 난해했다라는 말이 많아서 제가 요거를 일단은 간단하게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엑셀 파일로 어떻게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되는지 그걸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연차수당이 무엇인지부터 조금 이해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헤드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차수당이 뭔지부터 조금 알아보죠. 일단 연차수당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2022년 말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2022년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시점이 여기다라는 거죠. 연차수당은.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 계산하게 되는 연차수당은 촉진제인 경우와 촉진제가 아닌 경우로 나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촉진제가 아닌 경우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마디로 연차가 발생했어요.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게 촉진제가 아닌 경우죠. 그러면 우리가 22년 말 기준으로는 자, 21년에 근무를 하고요. 이때 21년 말에 15일을 받게 되죠. 연차를. 요걸 이제 발생이라고 하는데요. 요 발생한 연차를 가지고 어디에서 사용하죠? 이 기간 동안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10일을 사용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때는 얼마가 남게 되죠? 5일의 연차가 남게 되죠. 이 남은 연차에 대해서 우리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수당을 통상임금의 일수를 곱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게 되죠. 요걸 언제 지급하게 되죠? 요거를 지급하는 시점이 요때인 거죠. 대략 1월에서 2월 사이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만 연차 수당을 요때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 통상임금의 5일을 곱한 건 확정적인 돈인 거죠. 그러니까 22년 말 기준으로는 개인당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일단 첫 번째로 부채로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 얘는 확정적인 금액이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미지급금은 5일치가 잡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22년에 발생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가져와 보죠. 첫 번째가 21년분이면 그러면 요 22년에 발생한 것도 있을 텐데 22년에 발생한 건 어떻게 하냐? 요때 발생을 하죠. 15일의 연차가 요때 또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사용 일수는 0일일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22년 말의 재무제표에 대한 22년 말 재무제표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23년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2년 말 기준으로는 15일이 전부 살아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22년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이분의 연차수당 지급은 5일 더하기 15일로 20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그렇죠? 왜? 발생했으니까요. 사용하지 않았어도 발생했으니까 이분이 22년 말 기준으로 딱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20일 걸 지급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촉진제가 아닌 경우에는 촉진제가 아닌 경우에는 이 5일분 이걸 뭐라고 하죠? 잔여일수라고 하죠. 이란 새로 22년에 발생한 발생분을 더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뭐다? 연차수당이다. 그럼 얘는 부채긴 한데요. 사실 23년에 사용하고 24년에 지급할 거죠. 얘는 나중에 저 24년에 지급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고 얼마가 나갈지 모른다고 해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처리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근데 둘 다 미지급 비용으로 하던 둘 다 미지급 금으로 하던 솔직히 상관없어요. IFRS는 그런 걸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총 20일이 잡힌다는 게 포인트다. 그러면 여기서 엑셀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엑셀로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는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알고 가면, 연통상임금이라는 건 1년 동안의 고정급과 연간 상여금을 말하는 거고, 월 통상임금은 월 고정급과 연간 상여금을 나누기 12한 금액을 월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에다가 209시간을 나눈 걸 하루의 통상임금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자, 뭐 연차 산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회사에서 잘 아실 테고, 회사가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이 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면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이 준다면 그 로직에 맞게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근무했을 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 매 2년마다 유급 휴가를 하루씩 가산하게 되죠. 자, 그러면 좀 전부 성문이라 조금 무섭긴 한데요. 자, 이름을 랜덤으로 하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일단은 전부 김정은, 이성훈, 박성훈으로 좀 넣어놨어요. 자, 입사일이 이렇게 다 다르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은 뭘 구하는 거다? 첫 번째로 아까 그 5일분을 구해야 된다. 즉 21년까지 근무한 거를 22년에 부여하고요. 그리고 22년에 사용하고 남은 걸 23년에 지급하는 거니까 얘는 뭐다? 2021년 발생분이면서 22년 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를 계산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자, 21년까지 근무일수를 구하면 되겠죠. 입사일에 근무일을 빼면 이렇게 일수가 나올 거고 얘를 한 365로 나누면 근무 횟수, 연차가 나오겠죠. 21년에 입사한 사람들은 21년에 1년 차일 거고요. 29년에 입사한 사람들은 21년에 13년 차겠죠. 그러면 연차는 부여되는 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15일이 계산되고요. 자, 여기 맥스는 좀 없애보고 기본적으로 15일이 계산되죠. 좀 이거 작나? 확대. 자, 기본적으로 15일이 부여가 되는데요. 15일에 연수가 1년 추가될 때마다 매 2년에 해당하는 거에 유급휴가를 하루씩 하루씩 계속 가산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5 더하기 근무 연수에서 3년을 빼요. 왜?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을 주는 거니까. 3년을 뺀 걸 나누기 2. 한마디로 13이면 13 빼기 3 나누기 2. 즉 5일이 더 지급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부 수식을 걸면요. 이 1년차 분들이 15일이 아닌 14일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랑 맥스를 거는 거죠. 얘랑 15일 중에 큰 놈으로 줘라. 이렇게 하면 연차일수가 계산이 되겠죠. 이게 뭐다? 부여일이다. 부여일. 부여일 수다. 언제 부여했어요? 2022년 초에 부여한 거예요. 21년 말에 부여한 일수인 거예요. 언제 사용할 수 있어요? 22년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22년에 사용하는 것, 요거는 그 회사에서, 각 회사에서 집계가 돼야겠죠. 회사에서 전부 집계하고 나면 잔여일수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잔여일수를 계산하고 나면 요거에 대해서는 언제 지급하는 거예요? 요거를 2023년 1월이나 2월에 실제로 지급되는 현금인 거죠. 그죠? 지급되는 현금이니까 요 잔여 일수만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개인마다 연 통상 임금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연 고정급과 연간 상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12를 해주면 월 통상 임금이 나올 거고요. 얘 월 통상 임금에서 나누기 200, 요 나누기 209만 하고 곱하기 8을 안 했네요. 곱하기 8이다.
곱하기 8시간. 그죠? 209시간은 한 달 내내 근무하는 시간이고 하루로 산정하기 위해선 곱하기 8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1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나누기 209 곱하기 8이 하루의 통상임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차수당 미지급금은 얼마다? 하루에 23만 원이고 3일이 남았으니까 얘 둘을 곱해주면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루씩 전부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 봐. 확정적으로 21년까지 근무로 발생한 연차를 22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고요. 23년 1월에 지급할 연차수당 미지급금이다. 연금으로 지급된 금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얘는 뭐예요? 얘는 22년의 발생분이고 23년에 사용될 연차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사용일수가 없는 게 정상이다. 사용일수가 없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되면 같이 하는데 위에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위에랑 요 근무일수 21년까지 근무일수가 아니라 22년까지의 근무일수 구해서 근무 횟수까지 구하면 되겠죠. 물론 이거 한 번에 해도 되는데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수식 한 번에 물려서 깔끔하게 정리해도 돼. 이렇게 365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한테 좀 깔끔하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횟수가 넘어가면서 연차 일수가 추가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페이지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22년 발생분 페이지와 21년 발생분 페이지가 두 페이지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23년의 사용은 0일이니까 얘들의 잔여일수가 이렇게 그러면 이분들이 22년 말로 퇴직하면 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왜? 22년에 이미 근무가 끝났어. 우린 22년 재무제표 작성할 것. 그렇게 되면 얘는 21년까지가 아니라 22년까지 근무로 발생한 연차인 거지. 그러니까 지급 안 되지. 그죠? 얘는 23년에 사용하고 남은 걸 24년에 지급할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연차수당 충당 부채는 얘랑 얘를 연차수당 미지급 비용 또는 연차수당 미지급금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 금액은 이 금액이다라는 거죠. 이게 뭐다? 촉진제가 아닌 경우다. 촉진제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점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촉진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여러분이 여쭤보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죠. 자, 봅시다. 촉진제인 경우에는요. 위에랑 조금 달라요. 자, 일단 연차 촉진제는 기본적으로 성립되기 매우 어렵다. 그죠? 1차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음, 연차 촉진이라는 건요. 똑바로 안 하면 수당으로 다 지급해야 돼요. 1차 촉진이라는 게 있고 2차 촉진이라는 게 있는데 무조건 구두가 아니라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1차 연차 촉진은요. 기본적으로 언제 쉴지 말하세요라고 종이로 적어내세요 하고 그 종이를 개인한테 지급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2차 촉진은 뭐냐? 1차 촉진을 했는데 얘가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럼 2차 촉진은 얘는 너 언제 쉬세요. 꾹! 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만 연차 촉진이 성립하고 연차 촉진이라는 게 성립하게 되면 자녀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죠. 이게 연차 촉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연차 촉진을 사용한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까지 할지 잘 미지수긴 하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대기업이나 엄청 큰 기업들은 연차 촉진제를 잘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남는다고 해도 요 돈을 지급하지가 않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랑 똑같다고 가정을 좀 하고 사용 일수 같은 걸 좀 지워봅시다. 이렇게 지워보면요. 자, 똑같이 15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건 똑같은데 연차를 촉진해야 되니까 얘는
거의 10일이 아니라 대부분 13일 혹은 14일은 다 사용하게 되겠죠. 이게 정상이에요. 연차 촉진을 하는데도 너 언제 쉬어 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면 요때 얼마가 남아요? 잔여 연차가 하루나 이틀이 남게 됩니다. 그죠? 요거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을 잡을 게 없어요. 빵원이다. 지금 요거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네. 지금은 연차 수당 촉진제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러면 21년에 근무한 게 22년에 사용되고 23년 초에 지급되지 않으니까 부채를 안 잡으면 밑에 것도 안 잡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왜 그렇지 않냐라고 하면요. 개념이 좀 중요한데요. 음, 요때는 여러분, 요때는 우리가 똑같이 22년에 발생을 하죠. 15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는 23년에 사용을 하게 되죠. 그렇죠? 연차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요 사용을 하는 걸 우리 근로자 입장에선 이걸 왜 부채로 잡아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급여라는 건요. 거래예요. 여러분이 용역을 제공하고 근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리고 회사는 뭘 주죠? 돈을 주죠. 이게 급여죠. 그죠? 근데 근무 용역을 제공받아야 돈을 주는 건데 연차 수당이라는 건요. 근무 용역을 제공받지 않는데 돈은 줘야 된단 말이죠. 한마디로 유급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근무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줘야 될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IFRS에서의 연차 수당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연차에 대해서 부채로 잡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이 사용할 연차가 13일이라면요. 여러분이 예상 사용할 연차가 13일이라면 13일치의 돈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되지만 13일치의 근무 용역은 제공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 지급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는 게 회사의 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뭘 고려하게 돼요? 사용률이라는 걸 고려하게 돼요. 즉, 이때 사용률을 고려하여 15일 발생분의 사용률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13일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연차 수당 부채를 13일치를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위에 촉진제가 아닌 경우에도 사실은 요 사용률에 대해서 잡는 개념은 똑같은데 만약에 13일이라고 하면 1일치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하는 거고 13일치에 대해서는 휴가를 지급하는 거죠. 그거를 두 개를 합쳐서 15일치를 잡는 게 촉진제가 아닌 경우요. 촉진제인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지워지는 거죠. 위에 있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지워지듯이 이해되시겠죠? 자, 엑셀로 넘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똑같이 엑셀로 넘어와서 보도록 할 건데, 자, 촉진제가 맞는 경우입니다. 자, 아까 촉진제가 아닌 경우에 계산을 했었죠. 눈물은 뭐야? 촉진제인 경우 구해보도록 하죠. 촉진제인 경우. 자, 촉진제인 경우 기본적으로 21년에 발생하고 22년에 이만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자녀 연차에 대해 현금 지급액이 없고요. 실제로 자, 요거를 좀 위로 올립시다. 실제로 법에서 엄격하게 연차를 촉진시키지 않으면 무효하기 때문에
묘하기 때문에 실제로 잔여일 수가 0일에 가까운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이틀, 4일, 5일 남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하루 이틀 남는 게 정상입니다. 혹은 빵일이거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럼 밑으로 나와서 22년까지 근무한 건데 그러면 23년에 사용 일수가 아니라 예상 사용 일수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예상 사용 일수에 대해 요 사용률을 고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2년 보니까 얘들이 대략 사용하는 걸 보니까 사용률이 발생한 게 무효한 게 330일인데 사용한 게 189일이 잠깐 뭐 이렇게 숫자가 맞아? 그렇지. 그렇고 허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94일을 사용해 333일 부여했는데 294일을 사용했으니까 대부분 사용하고 12%나 사용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사용률은 몇 프로더라? 88%더라라고 하면 예상 사용 일수를 여기에다 곱하는 거죠. 음. 그럼 얘만큼은 우리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근무계약, 근로계약이라는 건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용역은 제공받지 못하고 부채로만 그러니까 돈만 나가야 되니까 걔를 부채로 인식한다. 돈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개념에서 예상 사용 일수를 일통상 임금에 여기 잔일수에 곱했지 예상 사용 일수를 일통상 임금에 곱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다. 자, 만약에 이 두 개가 완전 똑같다고 해볼까요? 똑같다고 하면요. 자, 계산을 다 했으니까 완전 똑같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너무 자, 요거를 그대로 갖다 써봅시다. 요 사용일수를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700만 원을 지급하겠죠. 그리고 예상 사용일수를 똑같이 고려해보면 사용일수를 아무나 걸어줘야겠죠. 자,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잔일수에 곱하는 게 아니라 부여일수에 곱해야 된다라는 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연차수당, 촉진제가 아닌 경우에 연차수당은 여러분 첫 번째로 2023년에 지급하게 될 현금이다. 그죠? 좀 잘 안 보이나요? 자, 이 두 개를 가운데로 놓읍시다. 필요 없는 정보 좀 뒤로 빼고요. 그러니까 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합쳤을 때 첫 번째로 2023년에 지급하게 될 현금이 연차수당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이 두 개로 한번 쪼개보죠. 사용일수에 대한 것과 세 개가 있는 거게 되는 거죠.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얘들은요, 여러분 2023년에 사용하는데 근로자가 용역은 제공하지 않고 그죠?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대금인 거고요.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실제 자녀 연차에 대해 인 거고 얘는 2024년에 자녀 연차에 대해 지급하게 지급할 것 같은 거지. 할 것 같은 예상금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다 합쳐서 잡는 게 연차 촉진제가 아닌 경우인 거예요. 음. 근데 얘가
얘가 셋 다 구했을 때, 다시, 얘는 뭐다? 잔여일 수에 곱하는 거다. 왜? 21년에 발생했고요. 22년에 사용했고요. 남은 거를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얘가 현금인 거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용일수인 거죠. 사용률을 고려했을 때 이분들이 요만큼 사용할 것 같으니까 이분들이 23년에 용역은 제공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부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촉진제가 아닌 경우에 또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또 잔여일 수가 있을 거고 또 대금 지급해야 되니까 얘에 대해서도 부채로 잡아라라는 게 세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촉진제가 아닌 경우에는 이 세 개를 다 잡는 거예요. 이게 뭐다? 촉진제가 아닌 경우. 그럼 촉진제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촉진제인 경우 아니 대금 지급 안 한다면서요? 요 두 개만 쏙 빼면 되는 거죠. 요 두 개만 빼면 촉진제인 경우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시트에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연차수당 충당 문제에서 좀 알아봤는데요. 요거를 보고도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뭐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성훈 회계사입니다.